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최창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준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어제 사과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게 뭐 반쪽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 성향 국민들에게 네. 또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 표현 때문에 가장 불쾌했던 분들은 저는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국민이 자유한국당의 청년이라는 사람이 36살 먹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대통령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아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본인의 사과는 본인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난을 받고 지금 징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모면하기 위한 상황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당 내용? 네, 당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젊은 혈기에 치우쳐서 과격한 발언과 표현 수위가 지나친 점을 인정하지만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맞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의도는 뭐 변함이 없다. 네. 표현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도 뭐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는 뭐 자유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언 자체가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청년 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구태 정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저런 막말과 잘못된 발언 때문에 계속 반성하고 있고 바꾸자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거 저는 정말 네.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모습이 과연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져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박사님, 그러면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들 중에 상대편을 포용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갈 텐데 반대 진영을 완전히 배척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술적으로 그런 거죠. 뭐 덕목이라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의 큰 흐름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자신을 어필하고 존재감을 해야 되는데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표현은 젊게 해요. 네. 일도 없어. 뭐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뭐 지지율이 오르는데 500원, 뭐 개그 콘서트에 뭐 그런 것들을 뭐 비유해서 젊게는 표현했으나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너무 자기를 노출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해버리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네. 굳이 그렇게 존재감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상대방하고 똑같은 역할을 내지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심정은 이해가나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장이 한국당의 전체적인 것이냐는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진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예. 김준규 그 후보 같은 경우 청년위원회 지금 청년 그 후보죠.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젊은 후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정치를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업돼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인지도를 높여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당 중진들이 볼 때는 전체 당에 아무래도 좀 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해당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된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높여볼 생각에 지나친 발언을 하고 있다. 당 중진 의원으로서 걱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가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께 네. 2부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SNS 보니까 본인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500원을 걸겠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500원. 과연 본인이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면 네. 이 김준규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준규 후보가 이 SNS상에 글을 올린 시점 자체가 또 논란이었는데요. 막말 사과에 대한 메시지가 20일 날 오후 한 9시경, 오전 9시경 나왔는데 네. 이 글을 바로 2시간 후인 오전 11시경에 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나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한 후에 네, 지금 저 말은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로서 여론이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2시간 전에 한 사과, 막말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짓 사과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김준교 후보 말대로 자신의 이런 어떤 전당대회에서의 연설 그런 어떤 발언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5.18과 관련된 망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또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좀 참신하고 새로운 어떤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후보가 막말에 가까운 그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어떤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효과가 올라간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예. 이야기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력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치관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생각은 달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예. 최고위원 후보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인지 매우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 이 500원을 건다는 이 표현이 정치 스스로 정치판을 너무 희화시키는 거 희화하는 아닌가요? 거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런 발언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돈을 진정성 건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그것도 수 말이 안 있는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죄송합니다. 이분 김준교라는 분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배웠는지 의심스러워요, 사실. 저 사람이 지금 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10년 전부터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선진당이라 그랬나요? 그때 그 이회창 전 네. 총재가 했던 그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를 어떻게 배웠길래 대체 저렇게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그다음에 정치의 전체적인 질이라고 할까요?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퇴행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웬만했으면 이렇게 당 중진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까지 했겠냐고요.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제된 언어를 쓰자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막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네. 저런 막말을 던지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네. 무슨 막말을 하는지 본인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된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자꾸 희화하게 되면 정치가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보다는 희화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정치를 가볍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농담처럼 하겠습니까? 물론 저게 뭐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이라고 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거의 우리 심리학 이론에는 저 행동들이 맞아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의 한 말은 잊혀지고 존재만 남는다. 심지어 돌아가신 김상현 의원님은 자기가 죽은 부고 빼놓고는 모두 신문이나 언론에 노출돼야 된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SNS나 인터넷에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과거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오바마도 경고했잖아요. SNS나 트위터 조심해라.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김준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잊혀져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이재호 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관련해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나쁜데 대통령께서 체면이 있어서 본인이 아프다는 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보석으로 나가겠냐 결코 말리시고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지금 대통령께서 그 안에 산소호흡기를 지금 넣어놓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주무시다가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급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걸 이제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이제 겨우 이제 수면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검찰이 알겠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들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양압기 쓰고 있어보라 그래요. 하루를 살 수 있는가? 아집에 노인이 그 안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윤석열 검사장들 들어가서 살아보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화내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서.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권이잖아요. 화를 내세요. 권력이 정점이 누가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통합이 우리도 정권 결정하나요? 잡아봤잖아요. 강신업 변호사, 네. 그래서 이재호 고문의 얘기는 정말 아프다 이런 얘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또 안타까움 같은 것이 드러나고요. 일부분 뭐 또
지금 제가 봐도 저는 이제 변호인으로서 본다면 네. 사실은 뭐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재판 중이니까 가능하다면 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 주위에서 지금 건강이 너무 나쁘다. 네.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불행한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보석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보석을 좀 받고 싶은데 네. 지금 그것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좀 원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겠죠. 지금 네.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전달 29일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19일에 또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재판부에서 어쨌든 의견을 이제 듣고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검찰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보석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호 전 의원이 좀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절차가 있을 겁니다. 보석이 뭐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런데 이재호 고문의 얘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안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앵커가 아니 이거는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내냐라고 하니까 이재호 이 상임 고문이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주요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에서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재판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서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고 또 특히나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법관이라도 하더라도 일반 어떤 재판부에 뭐 법률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재판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을 신청을 하고 신청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나이는 많기는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죄질이 굉장히 무거워서 필요적 보석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을 허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정말 질병들을 정말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가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말 구속하기 어려운지를 봐야 되는데 9가지 질병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이 탈모도 넣었고요. 탈모가 이게 과연 중대한 질병인지 좀 의심스럽고 황색변벽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좀 변한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도 중요한지 그다음에 뭐 당뇨병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치소 측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앞서 지금 이재호 고문이 이야기를 한 이 무호흡증, 이 코골이 수면 중에 갑작스럽게 무호흡증이 올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양압기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네. 다른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양압기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의 입장도 그렇지만 의료진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긴급하거나 아주 치료를 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에 이르게 된 이 탄핵 부당한지 그냥 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대행을 하실 때에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를 썼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자꾸 이제 왜곡하시는 황교안 후보의 탄핵 관련한 입장이 하루 만에 좀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사실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탄핵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면 절차상의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면 탄핵이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법무부에 의견도 물었어요. 예. 법무부에서 의견까지 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럼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싱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날 또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한 게 문제다 이렇게도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탄핵은 재판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은 그 형사 소출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임기 중에는. 그러니까 네. 재판은 탄핵된 이후에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판이 탄핵된 이후에 진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재판하고 탄핵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본인이 법률가시잖아요. 검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고 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위기감을 좀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러다 네. 보니 발언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비박, 친박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결국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박사님, 글쎄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이렇게 좀 예민한 사안일까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예민할 줄 예상은 못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박심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약간 뉘앙스가 네. 번지면서 그게 이제 화두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물론 권한대행도 했고 뭐 중요한 자리에 장관까지도 했지만 이게 정치와 또 행정은 전혀 다르고 또 막상 현장에서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 안에서 막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당선된 것 같고 대통령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강한 내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흔들면서 자기의 말이 자꾸 당선 쪽으로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뜻하고 있는 바 저런 것들은 누가 잡아줘야 되냐면 주변의 참모들이 네.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본인은 뭐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네.